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 9급 11번 보시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관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개 의무를 지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의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보게 되면 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의무를 부담을 한다. 공개 의무. 그 공공기관에는 국가고 지방자치단체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됩니까? 2명 더 있죠. 하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제정이 됐고요. 2007년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기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공공기관법상의 공공기관과 그 다음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의 범주를 비교하시게 되면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의 범위가 더 넓다 이거죠. 공공기관법상의 공공기관을 포함하고 플러스 알파가 여기 나와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항상 문제로 출제되는 게 뭐냐? 각급 학교 이렇게 들어가죠. 각급 학교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불문하고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여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권은 해당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우리 정보공개 청구권이라는 게 뭐야?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정보공개법이 1996년도에 제정되기 이전에도 우리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21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정보공개 청구권 구체적 권리로서 직접 인정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보아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적 정보공개 청구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까지도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정보공개 청구권은 공개 자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 공개 목적이 되고 있는 이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은 어디를 향하는 거다? 여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를 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개 목적이 되고 있는 이익이, 이 공개 목적이 되는 이익이, 그 이익이 과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가, 보호하지 않는 이익인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냐 아니냐, 권리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쪽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개 자체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그것을 실체적 이익으로서,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는 게 바로 정보공개법이 된다.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거죠.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하게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지금 2번에 나오고 있는 거, 이건 바로 어디서 끌어낼 수가 있는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정보공개법 5조 1항에 이렇게 나오죠. 5조 1항에 법문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가진다. 이게 바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이 5조 2항 가게 되면 여기서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 5조 2항, 2항 가게 되면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된다? 외국인에게도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되면 이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죠. 시행령에 보게 되면 3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 있어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아니면 학문 연구,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경우에서도 일부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하고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죠.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에 드는 비용은 무료로 한다. 이건 아니고, 이건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청구인이 부담을 하죠.
이런 문제 많이 나오죠. 청구인이 그 공개에 드는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어떤 범위 안에서만 부담을 하게 된다. 실비의 범위 안에서만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공공복리와 관련이 되어 있는 정보라고 한다면 일부 감액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감액도 가능합니다. 공익과 관련된 정보라고 하게 되면 감액도 가능하고, 실비의 범위 내에서는 청구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 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보공개법에 보게 되면 청구인의 불복 방법과 제3자의 불복 방법과 두 가지를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죠. 청구인의 불복 방법은 정보공개법 제18, 19, 20조에 있었고, 제3자의 불복 방법은 21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구인의 불복 방법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뭐 이렇게 좀 넓게 얘기해 버리면 둘 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거 지금 청구인의 불복 방법으로 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뭐로 가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는 길에 한번 해보면, 청구인의 불복. 청구인의 불복은 정보 비공개 결정 등이죠. 비공개 결정에는 전부 비공개 결정과 부분 비공개 결정이 포함되며, 등이라는 것은 2013년도 8월달 간주거부 규정이 삭제된 이후부터 부작위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는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게 바로 제3자의 불복.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말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 19, 20조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21조 2항 쪽이죠. 2항 쪽. 얘는 21조인데 21조의 1항, 2항, 3항에서 2항 이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조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청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 진정 이의신청이 맞고, 그 다음 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렇게 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그 다음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제3자의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 21조 2항 쪽에 있고요. 여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날짜 같은 경우에는 기간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위에는 이의신청 같은 경우에는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죠. 30일이고 얘는 행정심판법이니까 90일, 행정소송법이니까 90일 이렇게 들어갈 테고, 행정심판에 재결을 거쳤다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 특례기죠. 적용받아서 재개소 정보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이게 7일이에요. 그쵸? 7일이고 똑같이 90일, 90일입니다. 90일, 90일. 이렇게 해서 얘가 30일이고 얘는 90일이고 90일. 요 30일하고 여기 7일하고 요거 차이 있다는 건 요런 거 물어보기도 하기도 하죠. 1항에는 당연히 비공개 요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요, 정보공개 결정과 정보공개 실시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임의적 전치 절차에 대한 이야기는 19조 2항에 나오게 됩니다. 행정심판이 19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9조 2항에 보게 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바로 갈 수 있다라는 임의적 전치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일로 그대로 유추 적용됩니다. 유추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추 적용시키게 되면 청구인의 불복이든 제3자의 불복이든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으로 나아가는 거 물론 가능하고요. 또한 정보공개법에는 필요적 전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안 거치고 행정소송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치면 전부 다 임의주의죠. 전부 다 임의주의니까 아무것도 안 거치고 바로 소송 가는 것도 가능하겠죠. 행정대집행법상의 대집행에 관한 얘기입니다. 대집행, 우리가 여러 번 다뤄봤던 것처럼 대집행의 요건에 대한 내용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있죠. 2조. 이건 풀 것도 아닙니다. 2조에 보게 되면 공작보형 이렇게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공작보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공작 정치를 하는 뽀형은 저죠. 그래서 공작 정치를 하는 뽀형 때문에 제가 학교를 10년을 다녔는데 대학을 근데 10년 동안 후배들한테 계속 대집행을 당했었던 그 기억을 담아서 두 문자를 만든 겁니다. 공 같은 경우엔 공법상 의무불이행, 작은요 대체적 작의무불이행, 보는 보충성, 형은 이경량이죠.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 의무에 된다. 그 다음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대체성이 있어야 된다.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이거는 대체적 작의무죠. 물론 단계 주의하시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작이냐 부작이냐, 그 다음에 작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이냐 비대체적이냐 이렇게 보시라고 했고, 그 다음 의무불이행, 불이행된 의무를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하기 곤란해야 된다. 보충성 원칙이고요. 의무불이행을 방치하는 심의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돼야 된다. 형, 이익형량, 비례원칙에 대한 문제고, 의무를 명한 행정청의 불가증력, 행정처분의 불가증력, 뭐 저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13번입니다. 불가증력 발생 안 해도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력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 행정조사입니다. 당연히 행정조사 나오면 행정조사 기본법부터 바로 떠올리셔야 되는데, 행정조사 기본법 들어가면 행정조사 문제는 언제나 기본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제4조, 공동조사 원칙, 중복사 금지 원칙, 뭐 이런 것들 나오는 4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게 5항이 이제 5조죠. 5항이기 때문에 5조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4항까지는 4조 이렇게 되는 거고요. 행정조사,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사 포맷입니다. 문제.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된다. 조사라는 건 뭐예요? 직무수행이나 정책 결정 등을 목적으로 해서 사전에 예비적, 보조적 작용이죠. 사전에 어떤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행위, 그런 것을 우리가 행정조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행정조사는 법령 준수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법령 준수 유도다. 준수 유도. 그 다음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겠죠. 중복조사 들어가면 안 됩니다. 행정조사 여러 번 들어가면 회사가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행정조사는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실시해야 된다. 비례원칙 규정 역시 있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비례원칙 당연히 적용되고요. 행정기관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 대상자를 선정해서 행정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바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4조에 나오고 있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항이래죠. 5번에 있는 거. 동그라미만 보면 항이죠. 행정기관은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없는 한, 저게 무슨 조사입니까? 임의조사죠. 임의조사. 그래서 비권력적 조사, 임의조사 말하는 겁니다. 임의조사가 아닌 한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조에 보게 되면 행정조사에는 원칙적으로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의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죠. 그렇게 되면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강제조사, 권력적 조사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며 임의조사, 비권력적 조사는 법의 근거가 없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5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14번입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의 기본은 건축법이 되겠죠. 이 친구가 의미가 있는 것은 2015년도에 처음 그 불복 방법에 대한 제약을 풀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어떻게 됐었냐? 강제 집행에는 대강 이직 이렇게 했죠. 대강 이직해버리죠. 그래서 대강 이직에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종전엔 그랬습니다. 2005년 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개별법마다 전부 다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원래 벌칙조항 옆에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에 대한 불복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의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 전부 다 그 과태료 불복조항 준용한다. 이래 돼 있었어요. 과태료 재판, 그 과태료에 대한 불복조항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2005년도에 건축법부터 풀어줬습니다. 장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죠? 간접적 강제수단이고요. 이것은 장래를 향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제재 처분과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위법성 판단 기준시를 얘기를 할 때도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제재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위시와 처분시 중에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비해서 역시 제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다. 일반적인 제재처분은 과거를 향하는 처분이고 얘는 장래를 향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 판단 기준시도 행위시가 아니라 처분시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죠.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이게 행정벌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입니다. 행정벌하고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하는 것이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거고요. 행정벌은 과거를 향하는 것으로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2번에는 저 이름 때문에 그래요. 집행벌. 저거는 잘못된 표현인데 벌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벌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데요. 아직도 다수의 학자들이 집행벌이라는 잘못된 그 관행을 따르고 있습니다. 집행벌이라고 나오면 그냥 뭐 이행강제금이다라는 것 정도는 바로 인식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둘 다 벌이라고 저렇게 부르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벌은 과거를 향하고 집행벌로서 이행강제금은 장래를 향한다 이런 비교를 한 거고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반복부과가 가능하다. 저 반복부과가 이행강제금의 특징이죠.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할 때까지 강제하기 위하여 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금전을 가지고 부과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부과합니다. 반복부과하고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 2년까지 4번 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을 한다는 것은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거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에 대한 반복이라는 것이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79조 1항에 따라 철거명령 등의 시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불이행했을 때 행정 대집행으로 가지 말고 이행강제금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가는 것이냐? 1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1차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래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2차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2차 부과를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에 대해서 반복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에 대해서 반복을 인정한다라는 의미라는 점 주의를 해주시고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는 포인트는 계고 쪽에 있는 거지 부과 쪽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과는 때리는 거기 때문에 부과를 해버리게 되면 싸움 납니다. 그래서 계고가 포인트다. 그래서 계고와 부과의 개수는 같아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아울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봅시다. 무허가 건축물, 허가 안 받았다. 무신고 건축물, 불법 건축물, 불법 건축물입니다. 불법 건축물은 뭐예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처벌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형사처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형사처벌. 징역이나 벌금이나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시정명령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시정명령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행강제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이거 어디서 나왔던 얘기죠, 이거? 건축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와 착공 신고에 대한 수리 거부의 예외적인 처분성을 인정했던 사건. 조기에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자라고 했던 건축 신고 사건에서 이런 구도 나왔었죠.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관어사업 제한도 같이 연결돼서 총 4개의 장래의 불이익을 제시했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런 구도 있잖아요, 그죠? 이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요건이 이렇게 돼 있죠. 불법 건축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의무 위반이에요. 의무 위반. 이렇게 들어가면 불법 건축물은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부작위 의무 위반입니다. 요거는. 금지 의무. 요거는 부작위 의무 위반의 문제가 되고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 철거 명령 등이죠. 얘는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거죠. 얘는 자기 의무를 불이행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건 자체도 전혀 다릅니다. 요건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그다음 이제 이중처벌 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하려면 둘 다 뭐야 돼요?
형법 제41조에 있는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사처벌 이해야 되는데 이행강제금 이건 형사처벌 자체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본다 하더라도 이중처벌금지 위반이 아니겠고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재판에 의한다. 이런 규정이 2004년도까지 있었다고요. 4년도까지 건축법에 이런 게 있었는데 2005년도에 털어버렸고요. 현재는 뭐 거의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이런 제한을 털어놨고 지금은 다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대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체로입니다.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법규 해석을 그르쳐 행정처분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직무와 관련된 법령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과실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해 공무원, 그 담당 공무원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관적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성실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게 되면 자기 직무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당연히 과실 인정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판례가 말한 건 뭐예요? 판례나 학설이 기일되어 있지 않다. 그 해석이 워낙에 복잡하고 미묘하며 또한 그것이 판례 학설 기일 X죠. 판례 학설 기일 X. 기일되어 있지 않으면 판단의 기준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뭐 신중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위법했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랑 비교하시고 또 하나 비교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위헌인 법률, 위헌 위법한 명령 규칙에 근거한 처분 같은 경우에는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 그리고 법규 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행정공무원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과실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 학설 기일 X 그 다음에 헌법 위반 이런 사유 그거는 과실 없습니다. 법규에서 그르치면 원칙적으로 과실 있습니다. 어떤 행정처분에 뒤에 항고성에서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곧바로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전소로서 취소 소송이 있고 후소로서 국가배상이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비교 구도가 있을 수 있고 세 개 중에서 3분의 2까지만 판례가 있고 하나는 판례가 없지요. 그래서 전소로서 취소 소송이 이렇게 있습니다. 전소. 전부 다 불탔다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에는 취소 소송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후소 뒤에 따라오고 있는 소죠. 얘 같은 경우에는 국가배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배상. 근데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그 처분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국가배상은 공법행위 전반인데 근데 공법행위 전반 아니고 처분 들어가시고 행정처분 처분이 지금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일로 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로 가는 거하고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는 판례가 있고 여기에는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판례가 없단 말이에요. 판례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고의과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불법행위 이렇게 되는 거냐. 그 다음에 고의과실이 인정이 되느냐. 고의과실이 인정되느냐. 그 다음에 위법이 인정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진짜로 비교해야 되는 것은 앞에서 위법을 판단했으니까 뒤에서도 위법을 판단하는 것을 비교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쪽엔 현재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고 이 부분에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여기서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저게 처분이 위법이라고 해서 여기서 고의과실이 이건 아니다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고의과실이 있는 건 아니다 이거고 여기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위법이 인정됐다고 고의과실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저렇게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이기 때문에 맨 위에 거는요. 고의과실이라는 변수 때문에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이었고요. 과실의 개념을 주관화시키게 되면 뭐 구제를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과실의 개념을 객관화시키는 거죠. 독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과실을 객관화시켜서 배상을 보상으로 근접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다?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과실이 객관화되고 확대 인정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적 공무원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의 주의 능력의 정도는 뭐 거의 하늘을 찌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은 다 과실, 다 똥탕입니다. 그럼 과실이 넓어지면 피해 국민은 구제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객관화시킨 객관적 주의 의무라고 표현하죠. 객관적 주의 의무, 평균적 공무원의 객관적 주의 의무,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바로 뭐예요? 조직과실 이론이죠. 조직과실 이론. 그래서 뭐 박종철 씨 사건이라거나 뭐 이한열 씨 사건이라거나 이런 거 보게 되면 그 전투경찰대원이 이제 체류탄을 이제 직사발사를 해서 잘못했는데 누가 쐈는지 알 수가 없죠. 다 그딴 식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 뭘 할래가 뭐라고 했냐? 전투경찰대가 쐈다 그랬습니다. 대가 쐈다. 그래서 조직과실 이론을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이유는 그 사람을 특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주의 능력을 기준으로 안 볼 거니까. 그래서 두 개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상당히 과실 입증이 어려운 경우 있죠.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사건, 의료 사건, 군병원, 뭐 이런 거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입증 책임의 완화라고 해서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를 적용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일응 추정은 피해 국민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 우선 추정해 줍니다. 재판부가 인정해 주고, 그럼 반대로 피고 국가 쪽에서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대 증명, 반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응 추정 및 간접 반증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보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 이론, 일원화 이론이죠. 위법성만 인정되면 과실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과실을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무과실 책임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는 건데 그게 어디서 인정됩니까? 우리 판례는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위법성만 인정되면 과실은 있다라고 단정 지어버리죠. 그래서 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을 적용시킨 것과 같은 판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 포함된다.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얘는 직무행위에 대한 거죠.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 법령 위반, 손해, 인과관계에서 두 번째 요건인 직무행위, 얘는 지금 직무행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집행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행하면서 세 번째 요건 집행하면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제 이쪽에 학설 대립이 세 개가 나오게 되고 학설 대립이 첫 번째 협의설이 있고 광의설이 있고 최광의설이 있습니다. 최광의는 탤런트죠.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이 이렇게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그것이 공법행위여야 하는 것인가? 공법행위에서 권력행위하고 그다음 비권력행위 그리고 사법작용, 사법행위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이거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인정 안 하고 인정하고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인정하고 인정공 인정공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통설 판례 입장, 이 친구가 판례 입장이고 통설의 입장이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게임 끝내시면 안 되고 실제 문제는 한 번 더 들어가고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이 권력행위이냐? 왜? 공법행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얘는 공법행위 전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권력행위인지 비권력행위인지 그 다음 그것이 법적행위인지 사실행위인지 그 다음 이게 작위행위인지 부작위행위인지를 불문한다. 오히려 이쪽이 많이 출제되죠. 그 다음 실질적으로 직무집행해야 된다. 아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실질설, 외형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되고요. 실질설은 실제로 직무행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외형설은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직무집행 중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증을 위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증 만드는 게 그 친구 원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직무집행성 인정될 수 있다 이거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요게 이제 판례, 요게 통설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 그것이 직무행위냐 아니냐 이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 그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할 주관적인 의사가 있었냐 아니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 다음 그것이 실제 그 공무원의 권한의 범위 내 정당한 권한 범위 내 행위냐 아니냐 뭐 다 필요 없다.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직무집행 중으로 보여지면 충분하다. 이게 국가배상을 넓게 인정하고자 하는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손실보상, 손해배상 나오니까 친구 나왔고요. 손실보상, 헌법 제23조의 헌법적 근거가 있다. 23조 1항에서는 재산권을 보장하자. 요즘에 뭐 자유한국당이 또 쓸데없는 토지 공개념 시비 걸기 들어가죠. 걔네들은 공부를 좀 하고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참 못해 애들이.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23조 1항에서 뭐요? 재산권을 보장하죠. 그 보장은 존속보장. 그런데 내용 관계는 법률로 정하라고 했어요. 내용을 법률로 정해줘야 재산권 권리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무제한적으로 다 인정하는 건 아니고 한계가 있는데 법률로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고, 그 제한의 내용이 23조 2항에서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한의 이유가 공공복리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망에 가게 되면 그 한계가 또 일정한 경계를 넘어갑니다. 그래 버리게 되면 더 이상 존속 보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랬을 때 이제 사망에 가는 거죠. 공공 필요에 따른 공용,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건 이제 1항에 더 이상 존속 보장이 불가능해졌을 때, 그럴 때 사망의 가치 보장으로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거죠. 어쨌든 23조는 다 재산권 보장입니다. 사망이 손실보상이고요. 손실보상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침해는 재산권에 대한 것이면 족하며 재산권의 종류는 불문한다.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의 재산권, 물권,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의 재산권, 채권, 공법상의 권리, 사법상의 권리, 다 상관없죠.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권리이면 뭐든 다 포함될 수 있다. 이게 재산권이죠. 그래서 업권이라거나 지적재산권이라거나 다 인정됩니다. 그 다음 피수용 재산의 객관적인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상은 상당한 보상이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면 데모해야 되겠죠. 이게 아니고 완전한 보상이죠.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인적 보상이 아니라 대물적 보상이고 상당한 보상이 아니라 완전한 보상이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죠. 최근에는 재산권의 보상뿐만 아니라 생활보상의 개념도 등장을 하였다. 재산권 보상. 저거는 이제 우리 헌법 23조 3항에 있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정당한 보상에 이 생활보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생활보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재산권의 제약이 발생하기 이전과 동등한 동일한 생활상태를,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해주겠다라는 게 바로 생활보상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생활보상이죠. 종전 생활상태를 유지하는데 대표적으로 출제되는 것은 이주대책에 대한 문제고요. 이주대책은 종전의 거주상태, 주거상태를 유지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랑 비교하면서 생활대책이라는 것도 나오죠. 생활대책이라는 것은 종전의 영업상태, 생존상태를 유지해주겠다. 이런 게 이제 생활대책이 될 텐데, 이주대책을 보통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요. 판례가 뭐라고 생각하냐? 헌재도 대법원도 저 생활보상은 23조 3항의 재산권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고, 이건 입법 정책적 재량사항이다. 즉 저와 같은 생활보상을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입법자가 판단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법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이와 같은 이주 대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이주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와 같은 이주 대책의 대상과 범위와 기준 등까지가 기속은 아니고 그와 같은 기준 등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이 맞습니다.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공권설과 사건설의 대립이 있다. 세 개죠.
원인을 기준으로 볼 것인가, 결과를 기준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이 당사자 소송의 형식에 의해야 될까, 아니면 민사소송의 형식에 의해야 될까, 공권인가 사건인가 문제는 국가배상 청구, 손실보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3개입니다. 3개에서 학설과 판례 대립이 있고, 학설은 공권설, 당사소송설 입장, 판례에는 사건설, 민사소송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손실보상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당사자 소송설의 입장을 일부 취하는 것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건데 그게 맞는 질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거는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사건설의 입장을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것일 뿐이고요. 거기서 지금 판례가 인정하는 것은 하천구역에 편입되었을 때 토지가 하천법 등, 그 다음에 도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공법을 근거로 인정되는 손실보상 청구권 행사 시 당사소송으로 본 것이고, 그것은 종전에 민사소송으로 봤던 거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건 원인과 결과가 모두 공법적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견이 없는 부분에서 판례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 판례가 당사자 소송의 입장으로 전환해 가고 있다라는 얘기는 틀린 건데 맞는 질문 나옵니다. 맞는 질문 나오니까 그러려니 하십시오. 보고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 17번.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관할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도 있죠. 시도.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나 시도의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냐.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죠. 광역지자체 쪽. 그 다음에 시군자치구 있죠. 시군자치구, 기초지자체 쪽, 시군자치구장이라거나 그 의회의 행위에 대해서는 어디로 가는 거냐? 시도행정심판위원회로 가는 거죠. 광역행정심판위원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서울특별시장이라거나 서울특별시의회라고 했다라고 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소속행정청입니다. 소속행정청. 소속행정청은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 없고요. 얘는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이나 의회면 그거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립니다. 한 단계 위로 올리는데 소속행정청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8번, 저건 행정심판법 제6조였었죠. 의무행심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무행심판은 행정심판법 제5조 3호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부와 부작위를 그 대상으로 하게 되죠. 이것은 방어적 쟁송은 없으며 오직 요구적 쟁송만 포함되는 게 의무행심판의 특징이고요. 소송에 있어서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과 비교하게 되면 얘는 의무행소송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심리와 함께 실체적 심리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얘는 적극적인 처분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적 쟁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저게 의무행심판의 정의죠. 5조 3호의 정의고, 이건 수익적 처분에 대한 요구적 쟁송이기 때문에 신청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으며, 여기서도 부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취소심판과 함께 부당, 한목적성 심사를 하게 되고, 거부와 부작위 둘 다 소극적 행정작용이죠. 소극적 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부작위는 소극적 상태, 그리고 거부는 소극적 처분, 합치면 소극적 행정작용 이렇게 될 테고, 일정한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은 것은 재량행위일 때를 고려한 것이죠. 행정청의 적극적 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가 문제가 될 땐 그것은 침익적 행정행위가 전제되는 것이며,
소극적인 행위가 문제가 될 땐 그것은 수익적 행정처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는 방어적 쟁송을 말하는 것이므로 방어적 쟁송은 취소 심판과 무효 등 확인 심판에 있을지 모르나 은매행 심판에는 없습니다. 부작위에 대한 은매행 심판에는 심판 청구에 기간상의 제한이 따르지 않는다. 청구 기간은 행정심판법 제27조의 규정을 두고 있고 27조 7항에 보시게 되면 무효 등 확인 심판 및 부작위에 대한 은매행 심판에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부작위는 언제부터 기산해서 90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비교하시기를 정보공개법에 따르게 되면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부작위가 20일이 지나고 나서 90일 안에 심판을 청구해야 된다. 부작위에 대한 은매행 심판이라고 할지라도 정보공개 사건에서는 청구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고요. 법정기간이 있을 때죠. 법정기간이 있을 때. 은매행 심판에도 사정재결이 있다. 이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비교하는 겁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없는데 은매행 심판에는 왜 사정 재결이 있는가? 의무 이행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이 없는 것은 그것이 요구적 쟁송이기 때문도 아니며 그것이 부작위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은 절차적 심리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정 판결과 사정 재결이라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이익 형량하는 것이죠. 법원의 재량으로 행심의 재량으로 사정 판결과 재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 형량을 하려면 실체적 심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은매행 심판은 실체적 심리를 합니다. 이행쟁송의 성격을 갖겠죠. 이게 방어쟁송은 아닐 테고 확인쟁송도 아니겠지요. 19번입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의 변경입니다. 이건 처분의 변경이 아니죠. 이거는 소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21조의 소의 종류의 변경이 있고 22조의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의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소의 종류의 변경을 떠올리시면 되겠고요. 취소이 구소일 때는 21조입니다. 취소 외의 양고소으로 무효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 여파인송이 구소일 때는 37조입니다. 당사자 소송이 구소일 때는 42조이죠. 21조, 37조, 42조로 준용하는 과정입니다.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구소 취하 신소 제기를 말하는 거죠. 기존의 소송을 종전 소송을 취하고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구소가 취소이 계속되고 있어야 구소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저 구소가 적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죠. 소송이 부적법 각하 대상이기 때문에 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적법해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심 법원의 판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이 있을 것. 구소취하 신소제기는 구소취하가 소의 종료, 그 다음 신소제기는 소의 개시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권 주의의 적용을 받게 되고 따라서 반드시 원고의 의사표시로서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소 변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다만 1심 법원이 아니죠. 신소 부분에 있어서 또한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그 존부에 대한 사실문제 심리는 당연히 신소 부분에 필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것이 사실심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심은 1심과 함께 2심까지가 사실심이니까 1심까지만 소변경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을 것. 구소하고 신소가 완전 생뚱이면 안 됩니다. 둘 다 그 구제받고자 하는 목적 정도는 같아야 될 테고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허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법원이 소변경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되고 저 신청에 대하여 허가 결정과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허가와 기각이 아니라 이것은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될 테고요. 취소과 취소 외의 항고소송 간의 소의 변경은 물론 취소과 취소 외의 항고소송은 취소이 구소면 이거 21조, 취소 외의 항고소송이 구소면 37조, 취소과 당사소송, 취소이 구소면 21조, 당사소송이 구소면 42조를 근거로 해서 서로 간의 소변경이 되는데 뭔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법에 따르게 되면 무효등활기수등과 부자기업 환수용 사이의 소외 변경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무효등활기수등과 부자기업 환수용의 소변경을 포함한 모든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을 허용하며,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심지어 민사소송과의 소변경까지도 인정을 하고 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판례상의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원자로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방사능 물질에 의한 생명 신체 안전 침해를 이유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원고 적격이 과연 인정이 되겠느냐? 인정이 되겠죠. 인정이 되는데 지금 부지 사전 승인 처분에 대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에서 의제되지 않고 그냥 부지 사전 승인 처분 그 자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되면 뭘 떠올리냐? 원자력 안전법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여러분이 판례에서 보는 건 원자력법, 여기에는 원자력 안전법입니다. 현행법은 원자력 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에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 원자력 안전법에는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거 역시도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이 되므로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근 주민들이라고 한다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주민들의 전원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할 경우에, 지금 요번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일반 환경영향평가 절차, 환경영향평가법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폐기물 철설이라거나 원자력 발전소라거나 체육시설이라거나 이와 같은 공해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대상 지역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었었고, 이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밖에 거주하는 주민을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내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한다면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된다가 판례의 입장이고, 밖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인정 안 된다 이거죠. 환경영향평가법은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까지를 보호하는 건데,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고 할지라도 2009년도 제주도 개발 사건에 따르게 되면 여기서 뭘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겠죠. 농작물을 경작하는 방법과 건물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농작물을 경작을 한다는 것은 거주지는 밖이지만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대상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케이스, 안에 건물이나 토지만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상지역 안에 들어올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거주하고 안에 건물, 토지만 갖고 있을 때 대상지역 내에서 일시적으로만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케이스라고 해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면 똑같이 사실상 추정된다라고 봤고, 일시적으로만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는 회사, 경제활동하는 곳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오래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그 체류 시간을 고려한다면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만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시 한번 확장이 되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면 되겠지요. 대상 지역의 범위가 너무 좁았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입증을 해낸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더 이상 밖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대상적 밖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대상적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럴 때도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겠지요. 지금 같은 경우 아예 대상적 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일 550톤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 안에 주민들의 폐기물 소각설의 입지 지역을 결정고시하는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역시 지금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환경영향평가법 적용시켜서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3개가 있죠.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르게 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들이 쭉 나열되고 그 대상 사업들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 원자력 발전소 같은 에너지 개발 사업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폐기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런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체육시설 설치 사업, 환경영향평가법 문제고요.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업자가 다른 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을 다투는 경우, 분뇨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기존, 이건 뭘 물어보는 겁니까? 방금 전까지는 인민소송이었었고요. 주민소송, 이웃소송이죠. 이건 경업자 소송이죠. 경업자 소송. 경업자 소송은 기존 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특허라고 한다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신규 업자가 시장 진입을 했을 때 그동안 누려왔던 독점적 이익의 감소, 즉 영업상 이익의 침해는 권리 침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아니고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것이 만약 허가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연히도 공교롭게 아무도 그 시장에 진입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겠죠. 분뇨 관련 사업입니다. 분뇨 관련 사업 이렇게 들어가면 특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겠다.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존 업자가 신규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군의 소매인, 깜짝 놀라네요. 신규 담배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을 다투는 경우, 여기서 지금 요 부분에서 꺾기 들어간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은 가학상 허가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업자 소송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기존 업자가 받았던 것이 가학상 허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겠으나, 거리과당 방지죠. 거리과당 방지.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과당 경쟁으로 인한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고 사익보의 취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담배사업법에는 50m 또는 100m, 지역마다 좀 다른데 50m, 100m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봄이 일반적이나, 그것은 일반 소매인에 한정되는 것이고 군의 소매인은 그 빌딩 안에서만 담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 제한 규정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는 군의 소매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